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청산 가치보다도 싼 코스피에게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800선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좀 돌아보면 일본 아베노믹스에도 다쳤었고 미국의 출구 전략 가시화 우려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중국의 급락에 우리 역시 많이 어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중국장은 어제 5% 넘게나 급락했다고 하죠. 문제는 이 같은 여파가 간밤 미국과 유럽까지 강타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뉴욕 증시에서 낙폭은 다소 좀 축소되는 움직임 마지막에 보여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또 2차적으로 또 한 번의 부메랑을 받을지 그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바닥 찾기가 진행 중이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는데요. 뉴욕장 어느 정도 영향권에 들었을까요? 중국 증시 낙폭부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네, 은행권 유동성 위기와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전일 중국 증시가 5% 넘게 폭락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5.3% 급락한 1963.24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해 종합지수가 2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작년도 12월 4일 이후 처음입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8에서 7.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자금 경색으로 인한 중국 경제 전반의 충격을 우려하며 내년도 성장률 역시 종전 8.4에서 7.7%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 여파와 이 같은 중국 은행권의 유동성 경색 우려가 더해지면서 1%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장 초반 급락했던 데 비해서는 연준 위원들의 채권 매입 지속 발언이 나오며 낙폭을 다소 줄여 마쳤습니다. 미니애폴리스와 뉴욕 지역의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 버네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단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고용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채권 매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리차드 피셔 댈러스 연준 총재는 경제가 현 기대대로 움직여준다면 연준은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독일의 기업 신뢰지수가 2달 연속 상승세를 띄었지만 버네키 쇼크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중국 우려까지 제기되며 5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영국이 1.4, 프랑스가 1.7, 독일도 1.2% 밀려 마쳤습니다. 네, 중국 리스크가 어디까지 우리 시장을 괴롭힐까요? 오늘 코스피는 추가로 더 밀릴까요? 저희가 개장하기 전에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7월 증시 전망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 4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강정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AP시스템 장 막판 1시간에 많이 밀렸더라고요. 결국 손절가에서 종가를 만들고 말았는데 이런 종목이 어제 특별히 코스닥 IT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AS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부 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사실 시장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에피시스템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 기관도 매수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여기 시장의 큰 줄기에서는 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나중에 또 저가 충분한 기회가 바닥을 확인하면 그때 가서 추천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시스템 원칙적으로 그냥 손절하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이라고요? 네, 오늘 시가총액도 큰 종목이 아닙니다. 스몰 캡 중에서도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매를 하실 분들은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마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리키엠은 1999년도에 개인 사업자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2007년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2011년도 2년 전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고요. 리튬 2차전지의 주 원료인 전액 소재와 LCD 패널 공정제로 사용되는 에치먼트 소재, 이거는 에칭용 시약을 말하는 거고요. 화학적인 부식작용을 이용한 가공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주력 생산하는 전자화학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LG화학과 2차전지 전액하고 반도체 LCD 공정용 화학재료 에치먼트를 생산하는데 테크노 세미캠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중대형 2차전지 성장의 수혜입니다. 2차전지 전액 소재 원료를 공급을 하면서 국내 2차전지 전액 3사
파낙스 이텍이라든가 솔브레인, LG화학의 전액 첨가물을 좀 공급 중에 있고 LCD 에첸트 소재 원료, 반도체 소재 원료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신뢰를 좀 확보하고 있고 국내 전액 첨가제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2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과 성장 동력을 볼 수 있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25억의 영업적자 7억을 기록했습니다. 본업에서는 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만 이 자회사 영업 손실로 인해서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좀 전망되고 있고 매출액 600억, 영업이익 30억을 전망하면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턴어라운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의 고른 성장으로 인해서 전액 소재와 예측 소재가 매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기존의 2차전지 외에도 반도체와 LCD 산업에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재의 경우에는 다양한 증식 재료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반도체 핵심 공정에 적용을 하면서 이런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술적 패턴 호조인데 시장 상승 시엔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 최근 2분기를 겨냥해서 개별 종목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고 이틀 3일 전에 강한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리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째는 11% 정도 급등 이후 약간의 조용한 눌림목 과정을 거쳤는데 리캠 가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 8,550원, 손절가는 7,550원 하여시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 리캠 설명을 강정 부장님 통해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월 25일 화요일 우리 시장 열렸습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 가시화에 중국의 신용 경색 문제까지 겹치면서 전일 코스피가 놀랍게도 그것도 장 막판 저점을 만들며 1,800선을 약 1년만 정확히 11개월 만에 붕괴시켰습니다. 사실 낙폭은 2%대로 코스닥이 훨씬 더 컸었는데요. 넉 달 만에 510선을 반납했던 코스닥에 오늘도 추가 하락이 같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양시장 파란불이 잡힙니다. 개장했는데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신교훈 대표님과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바닥이 어디냐 계속 밀리고 있다. 1,900, 1,800도 깨졌다라는 분석인데 오늘 아침 개장가는 어느 정도인지요? 네, 오늘장 역시나 급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790포인트에서 출발함에 따라갔고 현재 시점 역시나 오늘장도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에서 계속적인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1,900포인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지지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횡보 움직임, 하지만은 중국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악재에 따라갔고 연일 개파하는 흐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외국인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현재 장초반 외국인 110억 원대 매도 우위를 기록함에 따라갔고 13거래째 연속적으로 현재세 매도세 보이고 있다는 거 역시나 특징적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물을 받아줄 정도의 그런 매수가 아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에서 현재 37억 원대 그리고 기관 총 합계 190억 원대 매수 우익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좀 양호한 흐름으로 오늘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장이 코스피 상승 전환함에 따라갔고 약간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약간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현재 시점 다시 한번 변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0.08%대 현재 하락 흐름 보이고 있고 현대차는 0.2% 하락, 하지만은 포스코는 0.1% 상승, 기아차 0.3%, 현재 모비스 0.7%대 상승세로 현재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SK이노베이션도 0.7%대 상승, 그리고 SK텔레콤이 1.7%, 우리금융이 0.9%, 고려 아연이 1.4%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 업종별로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앞서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자동차 업종
업종군들이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는 0.1%, 현대모비스 0.9%대 상세 흐름 보이고 있고 또 통신업종도 급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LG U+가 4%대, SK텔레콤이 1.3%대 상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험업종이라든가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 그리고 유통 관련된 업종군들이 강세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 반전 이끈 것은 전체적인 내수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도 장 초반 개장한 지 3분밖에 안 되는데 선물 쪽에 1000계약 매수 뜨면서 코스피 하락 출발했지만 1800 회복하며 곧바로 빨간불 전환한 지금입니다. 일본 니케이 상황이 최근에 상당히 좋지요. 오히려 달러 강세 엔저 이 패턴의 수혜를 지금 유일하게 누리고 있는 아시아 증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 니케이가 오늘 소폭이지만 강보합세 정도로 개장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급해 보이는 우리 코스닥의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510선 반납했는데 오늘도 파란불로 같이 출발했잖아요. 네, 예. 일단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낙폭을 조금씩 축소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네, 일단 전일 같은 경우 2.3% 넘는 급락을 좀 보이게 되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 500포인트가 과연 깨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아침 상황은 조금 긍정적으로 현재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0.66% 정도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거의 뭐 전일 종가 수준인 508포인트까지 낙폭을 현재 빠르게 현재 축소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500포인트라는 숫자가 큰 의미가 없지만은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 500포인트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탈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분석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0포인트가 무너졌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00포인트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 봤을 때 상당히 좀 중요한 지수 포인트라고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 쪽에서 325억 정도, 300억이 넘는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계속 코스닥 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 현재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 반대로 오늘은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52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전일까지 매수를 했었던 개인들 같은 경우 반대로 46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수급 구조가 외국인과 개인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과연 반등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일까지 IT 하드웨어 섹터 쪽에서 특히나 IT 부품주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네. 과연 이쪽으로 다시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될 것인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시가총액 상위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정보 중에서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침 쪽에서 4% 넘는 급등 출발하고 난 이후에 지금 4% 정도의 어떤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에서 셀트리온의 지분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하지만 셀트리온 외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마이너스 0.48%, 태영이 마이너스 1.3%, CEO 쇼핑이 마이너스 0.3%, 동서가 마이너스 3.6%, 그리고 그 외에도 다음 동구 SNC, 코인팜, GS홈쇼핑이 1% 내외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00 재탈환했고요. 때마침 코스닥까지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들어오면서 코스닥까지 빨간불 같이 좀 들어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얘기는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들어볼게요. 김수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에 약간 단국 개입이 있었는 것 같은데도 전일까지 사흘 연속 강세 1160원대 결국 종가상 보여줬는데 향후에도 단국의 개입이 어느 정도일까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단 개장가는 소폭 하락인 것 같더라고요.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3.8원 하락한 1157.6원에 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좀 더 확대한 상황입니다. 간만 글로벌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약세를 보이던 엔화가 중국 신용 경색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자 달러에 대해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달러는 97.73엔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0.17엔 하락했고요. 유로화는 달러에 대해 1.3120달러를 나타내며 전일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최근 중국 단기금융시장의 금리가 급격하게 치솟으며 중국발 신용경색 우려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골드만삭스가 전일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8%에서 7.4%로 하향 조정하는 등 미국 조기 출구 전략과 함께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주 들어 중국 인민은행 등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려는 정책을 펴면서 단기금리가 안정세를 점차 찾아가고 있고 미국 채 수익률이
2.6%에 근접하면서 미 국채에 대한 자금 유입이 예상되어 달러화 강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일 국내 외환 시장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달러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으나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심과 고점 인식이 혼재하고 있어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간밤 여겨 NDF 환율 경우에는 전일 현물화 종가 대비 1.6원 하락한 1159.8원을 기록했으며 장 초반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일 급등하고 있는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 외환 당국자들이 구속성 개입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 실 개입 또 역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 1160원을 상향 돌파하면서 시장에서 고점 인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이 좀 더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중국장의 움직임인데요. 조금 이후 10시 30분 이후에 이제 중국장이 개장한 이후에 중국장이 좀 더 하락폭을 키운다고 한다면 달러 환율이 다시 재차 상승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150원에서 1167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가 이제 환시장까지 흔들고 있네요.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 통해서 외환시장 변수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6월 말 이제 7월 증시도 코앞입니다. 미국발 출구 전략 리스크에 이제 중국의 신용 경색 우려까지 7월 달엔 좀 더 증시가 안정될까요? 이 부분 집중적으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LIG 투자증권 최운선 투자전략 차장님 모셔봤습니다. 차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FMC 후폭풍이 거세다 느꼈는데 중국발 신용 경색 우려까지 지금 더해졌습니다. 2,000을 향해 가던 코스피는 1,900, 1,800까지 지금 깼는데 7월에는 이런 여러 가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또 환시장까지 변동성이 좀 잡힐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전망해 주시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과 중국의 정책의 정책 전환의 과도기에서 겪는 진통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7월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의 전환의 과도기가 실물 경기에 강한 위축을 유발시키는 흐름이 아니라는 인식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서 그동안의 가격 측면에서의 하락 조정이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금융시장에 반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의 경우에는 6월 대비해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전체적인 하방 경직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사실 코스피의 밴드로 가장 쉽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막 저점이 어디냐 이런 바닥 찾기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 코스피는 어디까지 내려가고 굉장히 좋게 흘러간다면 또 어디까지 7월 한 달 안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최악의 경우에는 1750에서 1900포인트 정도를 전 설정할 수 있겠는데요. 1750포인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MSCI 코리아 인덱스의 포워드 PBR이 1배를 현재 하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유착된 흐름이 지지선을 찾는다면은 한 7년 평균 단가가 있는 1750에서 1770포인트 구간이 하방 경직을 확인하는 그런 가격대로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현재의 1800포인트 구간이 2011년도 하단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은 증시의 하방 경직을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을 지금 끌어내린 두 축에 대해서 좀 더 하나하나 얘기를 나누어서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출구 전략 관련해서인데요. 버냉키 의장이 이제 QE 축소 내진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실업률의 개선과 또한 인플레 안정을 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지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빠르게 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출구 전략이 연준 시간표대로 아마 안 될 가능성도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FMC 회의 전쯤에 예측치로 나왔던 9월 정도의 축소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9월에 본다면은 FRB가 그동안에 언급했던 QE 정책의 종료 모멘텀에서 실업률이 7.2%에 진입을 하고 CPI가 2%에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겠는데요. 9월 달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미국의 FRB가 FOMC 회의를 통해서
QE 규모 축소를 결정하게 된다면 거기에 모멘텀은 미국의 포괄 이민법 개혁안이 8월 이전에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러한 모멘텀이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QE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특히 실업률 측면에서 보면 올해 연내에 FOMC에서 QE 규모 축소 결정을 하기보다는 내년 1월달 버냉키 의장이 FRB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마치고 새로운 FRB 의장이 FRB를 이끄는 그런 시점이 1분기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올해 안에 QE 축소가 조금 시작되겠지만 본격적인 어떤 축소는 내년도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연준 어떤 의장의 교체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맞나요? 현재 그 실업률 추이로 본다면은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은 실물 경기 회복인데요. 그 실물 경기 회복을 대변하는 게 실업률이거든요. 그런데 실업률의 최근에 비농업 부분에서 일자리 증가 속도를 감안한다면 7.2%까지 가파르게 현재 7.6%에서 7.2%까지 실업률이 떨어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FOMC에서 QE 규모 축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내년 버냉키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신임 의장이 출범할 때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트리거는 7월 이전, 8월 이전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괄 이민법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이 정책에 의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FOMC에서 QE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의 트리거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 얘기해보죠. 진짜 설상가상이란 표현은 어제 우리 장 하락 또 중국 장의 급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마 잠깐 스쳐갔던 단어일 거라 믿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원래부터 존재했었는데 이제 신용경색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중국의 신용경색 문제 수준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떠올리게끔 한다. 뭔가 유사하다. 이런 비유도 들고 있는데 중국의 신용경색 문제가 어떤 큰 또 하나의 위기를 몰고 올 수 있을까요? 이머징 국가들은 언제든지 신용경색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경색을 진행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나눠보는 시각이 필요하겠고요.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요인에서 볼 때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측면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외부적인과 내부적인 요인에서 충격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이와 더불어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무역수지가 3월 달에 일시적인 적자는 났습니다만 흑자를 4, 5월 계속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수입물가 추이를 보면은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일시적인 자본수지 부분에서 부정적인 될 수는 있겠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 추이는 3조 4,5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신용경색 우려는 이전 한국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에서 저축은행을 축으로 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본다면 그러한 구조조정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경색 가능성이 현재 낮기 때문에 중국발 신용경색과 이러한 신용경색이 아시아 외환위기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는 너무 과도한 우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인민은행은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거 다 이제 감안해서 인민은행도 이제 지금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언급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책당국은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중국 정책당국에서는 일본 모델이라든지 미국의 모델, 그래서 과거에 성장을 한 이후에 어떻게 신용경색이나 경착륙이 혀졌는지를 많은 기간을 거치면서 스터디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중국 정책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과도한 부채 레버리지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 부동산 부분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중국 정책당국은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국내 내부의 유동성 경색을 통해서 과도한 부동산 부분에서의 투기적인 수요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정책당국은 중국 내부의 채권 시장을 더욱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금리 정책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중국 위안화의 국제 통화에서 지위를 격상시키는
전략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책 당국이 중국 내부의 신용정책과 더불어서 경기 경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나저나 이렇게 파는 한 저점이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느끼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다들 일단 팔고 보자라는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외국인들은 언제쯤 덜 팔까요? 사실 7월 3일은 기다렸던 날이잖아요. 뱅가드 펀드 소진 때문에요. 매물. 근데 그 앞서서도 다시 매도 압박이 좀 거세서 7월 3일 이후에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 될까요?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에서 보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매도했던 뱅가드의 매물 부담은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 구조에서 보면은 국내 증시의 수급 부담이 많이 완화되는 흐름의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에는 이제 뱅가드 펀드 이외에 블랙락을 중심으로 해서 이머징 지수에 편입됐던 이머징에 대한 비중 축소가 미국의 QE 정책, 유동성 공급 정책의 변화를 앞두고 그러한 적응기 속에서의 비중 축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여지는 7월 초에도 좀 더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매물 규모 자체가 현저하게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파생 상품 관련된 한국 증시의 매도 압박도 점차 경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의 경우에는 7월 초 이후에 수급 구조가 호전되는 그림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최근에 내국인 투자가들이 그동안의 관망을 보이다가 1850포인트를 밑돌면서 저가 매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를 보는 시각이 반영되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수급 구조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압력은 반감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7월의 경우에는 6월 대비 수급 구조는 많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앞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종합해보면 중국 우려는 지금 좀 과도하다라고 하셨고, 미국도 출구 전략 시행이 아마 빨라야 현실적으로 내년이 돼야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7월달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7월달은 또 2분기 실적 얘기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주도주는 뭘로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실적 부분에서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스마트 기기 쪽에 여전히 실적이 견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측면에서 볼 때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유통 서비스 업종들이 실적이 호전될 걸로 보고 있으며 서비스 업종에서 보면 통신 서비스 업종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걸로 보고 있고요. 산업재에서 보면은 종이라든지 시멘트 그리고 후방 화학주들이 실적 호전 모멘텀을 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낙폭 과대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만 소재 산업재 즉 화학, 정유, 철강, 조선, 기계 이런 산업의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주도주의 경우에는 여전히 제조 부분에서 반도체나 스마트 기기 쪽 그리고 식품, 종이, 시멘트, 후방 화학주 쪽 서비스에서는 유통과 그리고 금융 서비스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이런 쪽이 시장이 주도하는 섹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코스닥도 500선 붕괴시키려고 하고 코스피도 또 빠질 만큼 빠졌고 싸기는 양시장 전부 다 싼 종목들 굉장히 널려 있는데 어느 쪽을 조금 더 집중해 보면 7월 수익률이 나올까요? 업종을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가치 대비 주가가 현저히 낮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질적인 측면을 주목하신 투자가 필요하시겠고요. 정리해서 본다면 ROE가 10%대를 유지하면서 PBR이 1배 내외라든지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평가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되겠고요. 그리고 턴어라운드 기업들도 있습니다. 경기 모멘텀 측면에서 2분기가 한국의 경기 저점일 걸로 전망을 하는 시각이 중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보면은 1분기, 2분기에서 실적 모멘텀이 전년 대비 개선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7월달, 8월달 실적 발표 구간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는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많았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얘기 들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최훈선 투자전략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깊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이 500선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501.83 외국인들이 나홀로 사는데 이 외국인들 조금만 덜 사면 곧바로 500선도 내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역시 같이 하락 전환됐는데 하락 출발했다가 같이 빨간불 들어왔다가 다시 하락 전환된 이후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다시금 1,800이 붕괴된 건 물론이고요. 이제 특징 종목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A 관련된 쪽은 거래소에서 조금 선전하고 있는 듯하고 최근에 좀 부진했었던 상사주 가운데 특별히 대우인터가 오늘 급등하네요. 네,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6.7% 현재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얀마 가스전과 관련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오늘장 급등 양상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든가 LG 상사 같은 이 상사 관련된 종목군들 연일 신저가가 경신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가스전과 관련된 부분 물론 수익성 개선 기대감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 흐름이 이들 관련된 종목군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유가가 올라야지 만이 대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에 따른 수요가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원 개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유가 흐름 약간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약간의 일시적인 요인을 따라가고 약간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 하지만은 유용성 회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대규모 자금 이탈로 따라갔고 유가 역시 하락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우 인터내셔널 이러한 수익성 개선 기대감 속에서 매수 관점 내용 전략 생각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화학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자원 개발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업황이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거 약간은 접근에 있어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LG전자가 7만 원 선을 위협받고 있어요. 지금 아주 빨간불이긴 한데 9만 원대 이상 갔다가 이렇게까지 밀렸나 싶네요. 네, 우선 LG전자 9만 1,000원대 고점 형성 이후에 계속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장보다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약간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 나타났지만은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도가 LG전자 스마트폰이 아닌 약간 삼성전자 관련된 스마트폰으로 약간 전환되고 있다. 물론 갤럭시 S4가 지금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을 겪고 있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130만 원대에 대한 확실한 가격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지만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팔 만큼은 팔았다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갖고 상대적인 LG전자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 후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노트 3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몇 인치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유머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약간 삼성전자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 스마트폰 점유율 회복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약간 급등세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은 지금 시점 매물 압박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역시나 염두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전일 LGU 플러스가 11% 급락하면서 정말 놀라움을 안겨줬었는데 오늘 통신주가 전반적으로 반등하는군요. 네, 저는 LGU 플러스 11%대 어제장 급락 흐름 보였는데 전일 왜 급락한 거예요? 네, LTE 시장에 있어서 주파수 경쟁 심화가 우려가 된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가장 피해 종목이 LGU 플러스라는 분석 나왔기 때문에 어제장 급락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주파수 경쟁에 따라 갖고 무조건적으로 LGU 플러스가 피해를 본다라고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제장 급락은 약간 과도한 급락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LTE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은 LGU 플러스에 있어서는 수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지금 시점 약간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배당 관련된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제장 급락 이후에 지금은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충분히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12,5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 회복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나란히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이 다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일 LED 막판에 많이 빠졌는데 셀트리온 또 아까 호재가 있다고 하셨었죠? 네. 게임주도 오늘 좀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들 눈에 보이네요. 지금 현재 그 코스닥이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낙폭
낙폭을 좀 줄였었었는데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시키고 있는 이유가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메이드하고 그다음에 컴투스가 좀 이제 악재로 좀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컴투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우려가 뭐 당연히 이 부분은 안 짚어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메이드가 7% 넘는 급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 대표가 이제 바뀔 것이라는 그런 얘기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악재가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본다면 그 CEO 리스크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 리스크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있었던 대표의 어떤 그 업적을 볼 때 상당히 큰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그 대표가 했었던 부분들을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전에 있었던 대표가 그 모바일의 어떤 성공적인 전환에 가장 큰 주요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그리고 해외에서는 NH 라인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 플랫폼과의 어떤 돈독한 어떤 협력 관계를 유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예. 내려놓으신 거죠, 대표직을? 네, 그렇죠. 내려놓게 되면서 그 대표 체제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윈드러너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 남궁훈 대표, 그러니까 제가 대표 성함 이름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전 대표가 그 남궁훈 대표인데요. 남궁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모바일 플랫폼과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 유지를 하게 되면서 게임의 어떤 유통 부분을 확대시키는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모바일 플랫폼뿐만 아니라 윈드러너 같은 어떤 게임들의 개발을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큰 윈드러너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서 기존의 어떤 모바일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게임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겠냐는 그런 우려심들이 조금 시장에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CEO가 교체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것은 조금은 좀 과하다는 반응이 좀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그 남궁훈 대표의 어떤 지난 업적 같은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위메드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CEO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당분간 주가는 좀 힘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 좀 빠뜨려 건데 셀트리온 아침 쪽에서 3% 넘는 강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뭐 지분을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1,500억 가량 지분을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주담 대출, 그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그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이런 그 주식담보대출 담보권 행사로 인한 어떤 반대 매매 우려를 조금 불식시켰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1,500억 정도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3,000억 정도 현재 그 현금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금 확보를 통해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바이오시뮬러인 램시마가 지금 이제 유럽 쪽 허가가 거의 임박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림프종 치료제를 쓰는 CT-P10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임상 1상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확보 그리고 어떤 반대 매매를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게 되면서 이런 사업군들도 조금은 어떤 그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나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유동성의 우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해소가 됐다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이 사업 성과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셀트리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줄기세포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바이오 기기 쪽이라 봐야 되겠죠. 바이오 기기 쪽까지 상승세를 이끄는지 여부도 달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성과가 나온지가 제가 보기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ED 관련주도 조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루멘스가 조금 급락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0.98%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LED 조명 쪽이라든지 그리고 삼성그룹 계열사 내에서도 지금 현재 1.5조 정도 투자를 해서 조명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이라든지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반도체, LED, LCD 이런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급락 현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루멘스가 조금 그런 부분들에 조금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루멘스 같은 경우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된다면은 12,000원 부근에서 추세가 이미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한 번씩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락 추세 속에서 일시적인 어떤 급락 현상이 연출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전에 뭐 성화혜택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로 인한 일시적인 급락 현상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LED 게임 그리고 셀트리온도 관련해서 바이오 쪽까지 분위기 좀 빨리 짚어드렸습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 보고 오늘 1,800에서 못 벗어나는 1,700대에 있는 코스피에 대한 조언과 500선이 또 붕괴될 위험에 처한 코스닥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 특징주부터 보시겠는데요. 전일 외국인이 한 2,500억 정도 12거래를 연속해서 팔았었죠. 가장 많이 정리한 것은 이제 지겹도록 보게 된 삼성전자, 코덱스 200 쪽이었고 차 일부와 LG화학을 던졌습니다. 산 쪽이 아주 재밌는데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1위, 5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화학주들 반등 주는데 어제 이미 외국인이 세 번째로 S-OIL을 매수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기관의 매매 상위주, 거래소 기준 6월 24일 집계 보고 있는데요. 지금 1,000억 정도 미만, 어제 조금 소극적으로 방어했어요. 그래도 코덱스 200, 삼성전자, 일부 자동차에 삼성생명 사는 것 잊지 않았습니다. SKT 기관의 어제 5번째로 팔면서 통신주 하락에 일조했네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 경기 민감업종 쪽으로 매수세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에 초점 맞추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기아차에 대한 매수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현대차 20만 원대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실한 가격적인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경기 민감 업종군 내에서 있어서는 자동차 업종군들이 가장 안정적인 수급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착안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바닥 확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내수주 중심으로 한 업종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백화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예상하시면서 전략 세우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일 사실상 양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시작된 코스닥이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정리한 종목 셀트리온이었는데 일단 오늘 셀트리온 반등 줍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제 아래로 보시다시피 파트론, AP시스템, KG바텍과 같은 IT 부품주 매물을 많이 내놓기도 했었지만 KG 이니시스 우리 정 팀장님께서 요거 참 괜찮아 보인다, 강해 보인다라고 하셨었는데 전일 가장 많이 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성광밴드와 함께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놓는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도 보시겠는데요. 자, 어제 기관마저도 같이 좀 소폭이지만 순매도에 동참했던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매도 첫 번째 종목은 서울반도체였습니다. 어제 서울반도체 7%나 급락시킨 게 기관연이었나 생각도 드는군요. 자,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적 매도 상위를 좀 보게 된다면은 오늘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도 좀 매도를 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더 큰 부분은 파트론, AP시스템, KG바텍과 같이 IT 부품주 쪽으로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외국인 쪽에서 IT 부품주 쪽으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코스닥은 좀 추세를 돌리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도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 매수 쪽을 보게 된다면 CJENM 그리고 파라다이스와 같은 유형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관 쪽 매수하는 종목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이 조금 추세가 더 강하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조금 견제한 흐름을 조금 기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 종목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연결해서 오늘 장 한마디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네. 아직 가격만 싸졌을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저가 매수 개인분들 상당히 좋아하시는데요. 일단은 저가 매수라는 건 상당히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싸졌다고 사시는 건 아니겠죠. 적어도 가격이 덜 빠지는 구간 그리고 이제부터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모멘텀이 아무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시장의 그 코스닥 같은 급락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저가 매수는 도리어 독이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싸졌을 뿐이지 이 싸진 가격 속에서 올라갈 만한 이유는 아직까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올라갈 만한 이유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까지라도 조금만이라도 좀 참는 게 좀 낫지 않겠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적극적인 매매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과 하려면 압축해야 된다. 보험과 유통 쪽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먼트의 심기원 대표님,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이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이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신창원 멘토와 양승모 멘토가 출연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신창원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신창원 멘토는 1억 원의 가상계좌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30% 비중 정도 갖고 계시고요. 수익률은 1.39%입니다. 자, 이어서 양승모 멘토 포트 살펴봅니다. 양승모 멘토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이코텐트리와 한진해운 이 두 종목 담고 있는데 제이코텐트리는 마이너스 2%, 한진해운은 마이너스 0.58%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양승모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이 포트에 담긴 종목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이 포트에 담긴 종목 AS 해주시죠. 네, 우선은 그 한진해운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시황에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이 종목 가지고 나왔었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좀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한진해운을 추천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그 우리 한진해운이라고 했을 때 이제 컨테이너 그리고 건화물 사업 그리고 주력으로 하는 국내 1위의 해운선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오면서 적자 기업에 대한 냉혹한 시선이 감안돼 좀 오히려 좀 역발상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 2분기 운임 약세 그리고 2013년도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실폭 회복은 좀 제한적인 수준을 보여줄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의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것은 즉 지금 시장에 악성 리포트들이 계속 나온다면 주가는 크게 무너지는 현상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악성 리포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미리 매를 맞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6월 달에 그 시장 하락,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 한 11%, 코스닥이 한 15% 정도 빠짐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바닥을 다지면서 그리고 시장 하락을 충격 완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종목이 좀 시황에 대한 좀 대안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 포트에는 한 20%에 대한 비중을 좀 잡아놓고 손절가 한 6,500원을 잡아놨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일단 손절가 6,500원 그리고 비중 20% 내에서 우리가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제이콘텐트리라는 종목인데요. 이 제이콘텐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매수가 요것도 사실 4,600원에 잡으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포트 편입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좀 추격 매수로 편입이 된 종목인데요. 사실 4,600원짜리 지금 매수 구간으로 보셔도 됐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 종목도 외국인과 기관투들이 매수 유입이 되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또 6월 외국인들과 지금 기관투들이 매수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이콘텐트라는 기업은 일단은 중앙일보 계열사로 있는 영화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또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 또 드라마 제작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드라마 제작과 또 유통을 담당하는 이 방송 사업 부분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금부터 올해부터 좀 본격화되면서 큰 폭의 외형 성장과 함께 또 마진율 회복률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거든요. 결국에는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어진 종목이 제이콘텐트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도 시장 상황인 만큼 순저가 4,350원을 잡아드리는 부분은 순저가 또 추가적인 조정은 없이 계속 순저가 4,350원 유지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적과 수급이 양호한 제이콘텐트리와 이미 한진해운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반영이 됐고요. 수급 역시 좋은 한진해운, 이 두 종목 모두 손절가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790선 정도이고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코스닥도 또다시 500선 위태롭습니다. 501포인트. 자, 글로벌 주식시장을 최근에 이해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의 급락과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 뒷얘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에 계시는 김동섭 이사님 언제나처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이코노미스트들의 대부분이 양적 완화 축소, 미국 경제에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아마 이코노미스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들이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미국 경제가 FRB 도움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국민의 부채가 지난 수년간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 경색이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그래서 미국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또 반대쪽에서는 조엘 라로프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FRB가 초기 전략 시기는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버냉키 의장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양적 완화가 사실 진행도 안 됐는데 벌써 놀래가지고 시장이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양적 완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도 호재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차라리 제거되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큰 영향이 없을지 있을지는 솔직히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양적 완화 축소를 통해서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많이 대두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곧바로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지금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 이 시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사님과도 얘기 나눴었는데 이것이 이제 부동산 쪽하고 같이 연결돼서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시장은 그것을 우려하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인민은행이 약간 뒷짐지고 있는 그런 스탠스여서 말이죠. 근데 미세 조정 정도는 얼마 전 회의를 통해서 예고를 했다고요. 예,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그 은행 간 금리가 레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레포가 평균 6%대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얼마 전에 11%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짜리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은행들이 자금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 심리를 좀 자극시키고 있고요. 실제로 그 지난주에 그 중국 국영 농업개발은행에서 이제 채권 발행을 했는데 그 3분의 1 정도가 미달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수요도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민은행에서 지난번에 어떤 게 19일까지는 그 지준율 좀 인하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인민은행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중국 경제는 아주 정상적이다. 정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금 할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 그 어저께 장중에 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중국에 있는 그 통화정책위원 회의 내용이 이제 정리돼서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2분기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은人民은행 정책에 적절한 미세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조만간 신중한 통화 정책을 도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통화 정책 을 도입하더라도 언제 무엇을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시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죠. 다만 이제 작년 9월 이후에 정책 미세 조정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뭐로 통화 정책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그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금리를 인하를 해서 직접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든가 지급 준비율을 낮춰주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것도 좀 부당하면 된다면 돈을 풀어서 지급 준비율 그 하향한 만큼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RP를 풀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아마 생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중국 얘기 또 들려주셨는데 이제 뱅가드 펀드의 어떤 매물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7월도 거의 다 돼가고 6월도 마무리 국면인데 코스피가 1,800을 어제 붕괴시켰죠. 중국발 악재 때문에요. 또 코스닥까지도 오늘 5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인데 바닥이 어딜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는 것마저 멈칫하고 있고 사신 분들도 후회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시장에는 미세한 흐름이 좀 감지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외국인들의 선물이 지난주 목요일 야간부터 시작해서 매수를 전향해서 약 5천 개 정도를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매도 물량을 환매했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아주 키포인트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 물량을 다시 시장에 내놓지 않고 다시 추가로 더 매수한다면 일단 시장의 방향성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가 1800 전후입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접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 예상대로 여기서 반등이 된다면 일단 1960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지금 하단선까지 제시해달라고 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1650입니다. 근데 1650은 가기가 좀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장을 받쳤던 기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을 샀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00이 깨지면서 우리나라의 그 개인들이 펀드를 지금 많이 진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약 2조 정도를 5년 만에 최대 순매수를 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많이 샀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려갈 때마다 지금 그 펀드 물량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탈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하방 압력은 견뎌낼 자리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지점부터 반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선물을 얼마나 강하게 매수해주고 거기에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어제 그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사주면서 베이시스를 자꾸 넓히려고 그랬는데 베이시스가 좁혔거든요. 근데 지금 베이시스가 1.15까지, 1.20까지 벌어졌다는 것은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 주가를 받쳐주겠다는 의도가 반영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제 더 이상 하락은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바닥이 어딘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외국인들 선물 환매수가 중요한 키가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사님의 분석 듣는 순간에 코스피가 장중에 1790까지 붕괴시켰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여전히 500선 아래쪽에 머물고 있는데요. 점점 지수가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서 안 좋은 경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온 속보 전해드렸고요. 분위기 오늘도 별로 좋지 않은데요. 전 잠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